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도쿄의 봄날이었다. 건설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아이누 혈통을 이어받은 켄지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다. 그의 다부진 어깨와 거친 손마디에는 고된 삶의 무게와 소박한 희망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아이누의 피가 섞인 그의 외모는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로 본토 일본인들과는 미묘한 다름을 지녔다. 그 다름은 때로 날카로운 시선이 되어 그의 삶에 파고들곤 했다. 오늘은 켄지에게 유난히 긴장되고 설레는 날이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긴자의 작은 상가 건축 계약 미팅이 바로 오늘 오후로 잡혀 있었다. 이 계약만 성사된다면 사랑하는 아내 사쿠라와 어린 딸 아이카에게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몸단장을 했다. 사쿠라가 동네 세탁소에서 특별히 빌려온 몸에 완벽히 맞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감색 정장이 어딘가 어색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소중한 서류들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긴장과 기대를 가슴에 품고 그는 익숙하지 않은 화려함으로 가득 찬 긴자거리로 향했다. 그의 구릿빛 피부와 깊은 눈매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가 느끼는 이질감은 단지 옷차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긴자에 도착한 켄지는 고급 시계 브랜드 매장 쇼윈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시계들은 그가 꿈꾸는 안정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어이 당신, 거기서 뭘 하는 거지? 신분증 좀 봅시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켄지의 평화로운 상념을 갈랐다. 돌아본 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야마모토 경사가 서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빛은 켄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야마모토는 방금 전부터 켄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아이누풍 외모,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정장 차림, 그리고 고급 시계 매장 앞을 서성이는 모습.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고급 시계 전문 절도 사건의 몽타주와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이었다. 켄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저는 지금 계약 미팅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켄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그의 외모와 행색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매장 앞에서 어슬렁거릴 이유가 있나? 그 낡은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지? 혹시 훔친 물건이라도 숨겨둔 건가?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칼날처럼 켄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켄지를 힐끗거렸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켄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계약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곧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켄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존엄성을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눈에는 켄지의 절박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변명으로 비칠 뿐이었다. 야마모토는 켄지의 항변을 코웃음으로 일축했다. 시끄럽군.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오시지. 파출소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는 켄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는 판단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완력에 밀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사쿠라가 빌려준 정장의 소매가 보기 흉하게 찢어졌다.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가 밤새도록 준비했던 건축 도면과 계약서들이 흙먼지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켄지는 절망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꿈이, 그의 희망이 벚꽃잎처럼 힘없이 흩날리는 것 같았다. 그때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인부 다나카가 공사 자재를 확인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다나카는 평소 켄지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켄지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에게 맞서는 것이 두려웠다. 괜한 일에 휘말려 메이와쿠를 끼치게 될까봐 혹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일본 사회에서 튀는 행동은 언제나 암묵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켄지의 절박하고 억울해하는 눈빛과 야마모토의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정의감이 치열하게 싸웠다. 다나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야마모토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기, 경관님, 이 사람은 제 동료 켄지 씨입니다. 절대로 그런 도둑질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는 다나카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함부로 끼어드는 건가? 공무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마시오. 괜히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지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다나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켄지의 결백을 주장했다. 켄지 씨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여기에 온 겁니다. 저기 흩어진 서류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였다. 야마모토는 마지못해 표정을 구기며 바닥에 흩어진 켄지의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훑어보았다. 건축도면, 자재 명세서, 계약 조건이 적힌 서류들 뿐 그가 의심했던 절도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짜증이 어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불쾌감만이 그를 지배했다. 켄지가 절도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는 일말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켄지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깔려 있었다. 별것도 아니었군. 괜한 소란을 피우기는. 앞으로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도록 하시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아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마치 켄지에게 큰 관용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의 눈에는 켄지의 찢어진 정장이나 흙먼지 묻은 서류 따위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찢어진 정장 소매, 흙먼지가 묻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계약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경멸과 의심의 시선들, 야마모토의 모욕적인 언사. 켄지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아이누의 후예로서 살아가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야마모토를 똑바로 노려보며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깊은 절망으로 갈라져 화려한 긴자거리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얼굴이, 이 옷차림이, 내가 아이누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당신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당신들에게는 우리가 인간도 아닙니까? 당신들의 그 잘난 질서 속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까? 그의 절규는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었고 수십 년간 겪어온 차별과 멸시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켄지의 격한 절규에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메이와쿠를 극도로 꺼리는 일본 사회에서 그의 행동은 분명 돌출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절규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다나카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낡은 휴대폰 카메라에 몰래 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켄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다. 야마모토는 켄지의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켄지의 절규를 그저 하찮은 자의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계속 이러면 정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소.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긴자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요. 그는 켄지를 위협적으로 제압하려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위와 정의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다나카가 고심 끝에 익명으로 한 인터넷 뉴스 제보란에 올린 긴자 경찰의 부당 검문 및 소수자 비하 논란 영상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켄지의 절규와 야마모토의 고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역시 조몬징, 아이누를 비하하는 멸칭은 어쩔 수 없군. 경찰이 잘했네. 저런 수상한 놈은 미리미리 단속해야지와 같은 혐오 발언도 있었지만 켄지 씨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게 나라냐? 약자에게만 강한 경찰.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등 비판과 응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터져나왔다. 일본 사회의 암암리에 존재하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경찰의 권력 남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야마모토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그의 이름과 얼굴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고 그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자들을 괴롭혀왔다는 익명의 제보들이 잇따랐다. 경찰 상부는 마지못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부적절한 언행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켄지는 결국 그토록 중요했던 계약을 놓치고 말았다. 미팅 시간에 늦은 것은 물론 그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계약 상대방은 조용히 계약을 철회했다. 그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내 사쿠라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다나카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위로와 함께 작은 희망을 얻었다. 사쿠라는 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괜찮아,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있잖아.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지도 몰라. 아이카 역시 아빠의 찢어진 정장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아빠, 옷이 왜 이래요? 아팠어요? 라고 물어 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사건 이후 켄지는 한 소수민족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야마모토 경사와 경찰 조직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쿠라와 다나카 그리고 익명의 수많은 네티즌들의 응원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 만연한 차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조용한 외침이 되었다. 인권단체 변호사 앞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고 변호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야마모토는 여론을 의식한 경찰 조직에 의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경징계, 지방의 한적한 파출소로의 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내부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켄지의 과격한 반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강변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의 엘리트 의식은 여전히 견고했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켄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고 이전과 같은 확신에 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반짝이던 구두는 먼지가 쌓인 채 빛을 잃어갔다. 그가 새로 부임한 시골 파출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긴자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멍하니 바라보며 담배를 태웠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인지 분노인지 혹은 여전한 오만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켄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가 묵묵히 땀 흘려 일했다.
동료들 중 몇몇은 그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찢어진 정장값이라도 하라며 작은 성금을 모아 건네주기도 했지만 몇몇은 그를 피하는 듯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잠든 딸 아이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켄지는 다짐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어야 한다. 누구도 단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아이카에게 아이누 전통 설화를 읽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이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란다.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 그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지만 끈질기게 빛나고 있었다. 변화의 작은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과 세상 어딘가에 뿌려졌고 그것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켄지는 그 희미한 희망의 빛을 놓지 않고 묵묵히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